매주 화요일은 정치권의 최고 유망주들의 무대 스프링 캠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구성인데요.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님, 그리고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읍 당협위원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창근 위원장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 처음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각오 한마디 하신다면. 뭐 YTN 라디오는 종종 나왔지만 아침에 나왔고요. 네. 오후 이 시간대는 처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남이 이제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군요. 혹시 내년 6월에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뉴스는 계속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통령실, 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 순방기간 자제령이 떨어졌는지 강경 대응 기조가 약간 잠잠한 느낌입니다. 한편 검사장급 고검장 한 명, 검사장 한 명이 사의를 하면서 아직 검찰 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예, 뭐 지금 항소 포기 국면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상당히 좀 뜨겁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문제점은 거의 다 짚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항소 포기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을 비롯한 또 일부 검사들이 집단 행동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그 혼탁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저는 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하면서 정치 쟁점화를 시켜도 이제는 저는 반영될 부분들 내지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더 많았고,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적절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무적으로는 아예 이런 빌미 자체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저는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것은 항소 포기를 안 했어야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하든 말든 지금 뭐 신중히 검토하라는 그 말을 하나 가지고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지금 논리적으로 막 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검사들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저는 미리 예단하고 저는 오히려 그냥 아예 그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 자체도 안 꺼내고 전 아예 빌미를 안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노만석 대행이 어떤 평가를 했을지는 또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법률적인 설명을 더 드리기는 시간이 뭐 허락이 많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항소에 대한 그 판단 범위 내에서 한 행태에 대해서 지금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어마어마한 그 융단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지나치고 과하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의 일부 또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까지도 이미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쟁점화해도 별로 큰 실익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열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지금 항소 포기가 재량권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내 재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이거는 검찰이 범죄자를 봐주겠다고 항소를 스스로 포기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야의 시각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사실과 의견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항소 포기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일부 무죄의 상황이 나왔고 또 추징금이 7천억이든 4천억이든 어쨌든 수천억대 더 걷어야 될 상황에서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재판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검찰이 구형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깎아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일을 다 해야죠. 근데 검찰이 이걸 안 했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 순방기간이라서 자제한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론의 흐름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를 채고 이제 슬슬 빠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을 계속하는데 최고위원님 얘기 중에 그 직무유기,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이제 비판하는 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수익이 가는데, 근데 계엄은 좀 같은 거라고 보기에는 그건 좀 약간 계엄 그러니까 선포 재량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가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항소 포기가 재량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계엄 역시 재량이라서 할 수 절대 아니죠. 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장님. 두 가지 부분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
중앙지검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외압에 대한 사실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논란 중이고 두 번째 부분은 민주당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주장했고 당시에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제시됐던 게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이 아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시의 조항을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들이 오늘 전주지검장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의 제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의 제기를 민주당은 집단 항명으로 치부하고 모두를 다 정치 검사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주당 스스로 만든 검찰 개혁을 부정하는 건가요? 이걸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검사들을 모두 다 정치 검사로 단정 짓는 순간 민주당이 정치 검사의 정의를 내렸다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는 민주당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정치 검사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항명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명의 지검장, 검사장 중에 18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 때 새로이 보직을 받은 검사장들이거든요. 그 민주당의 기준은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정치 검사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주지검장 건은 지금 이제 본인은 신대경 전주지검장인데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근무해 본 적도 말해 본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항명이나 이런 프레임이 억울하다라고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 여기에 차원에서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한 말씀만 좀 짧게 드리면 그 검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검사를 신뢰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즉시한 거 아까 우리 그 김성열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검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저항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검사들이거든요. 단 한 명도 뭐 새로 충원된 검사들이 아니고 동일한 검사들이 사안별로 다르게 반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뭐 김건희 덮어주고 이런 것까지 제가 널리 갈 것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뭐 7,780억 뭐 4천억 뭐 액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바가 그대로 진실이다라는 걸 지금 전제해 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항소를 통해서 다퉜으면 하는 주장도 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외압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2차 수사팀의 조작 수사 부분이 충분히 지금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검사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 국정조사 특검 필요한 거 저는 다 해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검찰 조직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나를 시간으로 바꾼 부분.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됐죠. 그래서 검찰이 적시 항고하지 않은 부분. 저도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옹호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 비판하지만 당시는 검찰총장이 전국의 지검장들을 모아서 숙고를 가지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조차 없었던 데 대해서 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절대 제가 검찰 조직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객관적인 팩트는 전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 검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이 부분에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사명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는 이 부분 100% 동의합니다. 근데 국정조사 자체가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로 이끌어 가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특검이 좀 더 이 사안을 잘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검사가 구형한다고 해서 그건 다 진실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검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못됐으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충분히 외압으로 느껴질 만한 내용이다. 저희 국회에서 이제 일하시니까 다 아시는데요. 그 법률가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신중 검토라는 말이 반대 의견을 상대편 면을 세워주면서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국회에서도 법률 검토 보고서 보면은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 명확하게 할 때
그 발의한 의원의 면을 생각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중히 검토하라라는 장관의 발언 외에는 다른 외압의 지금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는 권한은 명백하게 검찰에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우리끼리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정치 쟁점화를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조금 더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그게 좀 국민들에게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 묻지마식으로 무조건 이건 외압이어야 되고 외압을 상정해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저 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예. 질문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징계를 해야 된다. 이제 공무원의 그 집단 행위가 금지된 국가공무원법 66조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의사 표현을 집단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처벌하진 않고 구체적인 경위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 가능하다라는 판례 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은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집단적으로 18명의 검사장 플러스 지청장 등이 얘기한 부분이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집단행동에 대해서 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못 물었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단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전 이번에 검사들 특히나 검사장들의 고위직들의 이런 소위 집단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검찰 정권 하에서는 부당한 일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집단 행동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는 집단 행동을 할 거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물어봤다. 자기 사건도 아닌데 그냥 검찰총장에게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기준이 맞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만보양보를 해서 뭐 즉시항고 포기라든지 과거에 여러 사례가 있었을 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왔더라면은 뭐 그동안에 검찰이 뭐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 다 갖고 있고 처벌 책임 묻지 않은 거 뭐 널리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 어느 개혁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 이제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전 책임을 물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여기서 묻지 않으면 앞으로도 건건이 저는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우려가 되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은 저는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지만 사실 상충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 66조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규정이지만 검찰청법 7조는 상명하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법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종합해서 판단하라 이 부분도 해석에 따라서는 외압으로 비칠 수도 있고 안 비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명확한 팩트는 있잖아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만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어땠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다. 노만석 전 대행이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한 수사 개입이고 외압인 거예요. 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법무부 차관이 하는 거죠?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소 포기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항명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규정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뭡니까?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이 뭐였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관이 이거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대한 세 가지 갈래를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항소 포기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부당한 명령이라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리가 박정훈 대령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 행동으로 처벌한다 오히려 일만 더 키우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성호 장관은 일단 신중 모드로 들어서서 민주당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 앞으로도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은 더 할 것 같아서 대장동 항소 포기권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 요즘 뜨거운 인물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판해가지고 자꾸 이제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그다음에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문제에 이어서 이제 광화문에 또 뭐 감사의 정원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충돌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충돌 어디서 연유하는지 가장 오세훈 시장과 함께
공직 경험도 가지신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면은 선거에 대한 중립의 의무도 있고 공직자로서의 정치에 대한 중립 의무도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은 맞아요.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왜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시장 탈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봉장에 나선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라는 얘기를 떼야 돼요. 시무총리 아니면은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든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있든 그냥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강버스 물론 안전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게 결국은 선장이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났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의가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종묘 이 부분은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것이 앞에 고층 건물에 서서 종묘가 가릴 것 같다는 그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이미 종묘 앞에 4,000평의 도심 녹지축이 마련돼서 남산까지 이어진다는 걸 밝혔잖아요. 그리고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도 양축의 도심 재정비를 통해서 종묘가 안 가려진다는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 공세한다? 오히려 저는 오세훈 서울시와 함께 더 덕이 되는 됐지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광화문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2021년도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광화문 재구조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에 봉착했어요.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광화문 재구조 공사를 하면서 혈세 300억에서 500억을 낭비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저희는 전임 시장이 설사 당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민 혈세가 낭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역사성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면서 광화문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정치색이 없어졌어요. 문화의 광장이 됐고 역사가 공존하는 그런 시민들의 안식처가 됐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시 정치막 끌어들이는 건 김민석 총리예요. 22개국의 유엔 참전국의 석재를 가져다가 이렇게 감사의 정원을 만드는 것은 광화문에 한 해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22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 중에는 22개국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왔을 때 더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감사의 정원은 이제 광화문 광장 쪽에다가 한국 전쟁 희생된 용사를 기리는 정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계획인데요. 한국 전쟁 참전국 22개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23개 조형물이 있는데 이번 달 다음 달 하여튼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기 부분에 있어서 선거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열 최고위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민석 총리께서 지금 좀 한가하신가 봐요. 예, 서울시에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실 시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집중을 하실 거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고 국무총리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외교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내정을 조금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시에 집중하시는 거. 전 늘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은 특히 출마 관련해서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행보를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서울시의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니시는 걸 보니까 진짜 안 나오신다고는 하지만 이게 마음이 있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오해를 본인께서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국무총리의 현재 업무 우선순위의 이 현안들 종묘라든가 한강버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었고요. 신인기 변호사님. 저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 보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내치에 챙길 문제가 많죠. 근데 이번에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꾸준히 챙겨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대한 이슈를 많이 제기하는 것은 양적으로는 많아 보이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그리고 또 교통 문제니까 국토교통부 또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이고 종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재 문제 또 건설 문제 또 환경 문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가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김민석 총리가 부득불 나서게 되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더 이득을 보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필요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점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우후죽순 좀 나오면
보면서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정책을 중심으로 때리면 오세훈 시장이 큽니다. 전 오히려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각자의 장점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좋고 오히려 좀 더 공정한 그런 경쟁으로 국민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세 분 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현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이미 출마를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아, 네. 만약에 다른 후보군이 나와서 경선을 해야 되면 경선을 하는 것이고 네. 만약 안 나온다면은 뭐 저희가 후보가 되겠죠. 네. 현직 시장이니까 가장 오세훈 유리하죠. 시장 아니면 못 이깁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뒤에 3부에서 나경원 의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인터뷰 준비돼 있으니까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만